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새로운 현상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첫날 중국의 역사 주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둘째 날 중국의 세계관, 세계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관점을 우리 쪽으로 돌려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간단한 건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한국이 있고 넓은 의미의 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한국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 이곳 거기 사는 사람,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 한국인이 되겠죠. 근데 좀 넓혀 본다면 똑같이 고대에서부터 한반도에 살고 있던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다양한 왕조들 그 전체, 다시 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공동체를 전부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걸 조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선조차도 좁은 의미의 조선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얘기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의 말하면 뭐 지금 얘기한 넓은 의미의 한국과 통하는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한국인은 좁은 의미의 한국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역사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넓은 의미의 한국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의 한국이라는 거 뜻이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의 한국인들은 중국을 상국 또는 대국으로 인식했습니다. 물론 그걸 두 개로 구별하는 사람들은 대국은 군사력으로만 강한, 예컨대 청조 같은 경우는 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상국이다, 이렇게 구별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중국을 어떤 조공 질서의 대상으로서 존중하는 문명, 보편적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본받으려고 했다 할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국 또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인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청일전쟁 이후 크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일전쟁을 겪고 나서 중국이 일본한테 패했잖아요. 일본이라는 작은 나라한테 패하면서 그 여파로 한국인의 경우도 문명 간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문명의 보편 중심이 중국이 아니야.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서방으로 가는 거죠. 서양. 그리고 서양을 본받은 일본이 문명의 중심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문명 간의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중국관도 크게 변합니다. 저는 그 변화한 중국관을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한 중국입니다. 그 전까지의 상국이나 대국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180도 바뀐 거죠. 천한 중국이라는 것, 중국을 멸시하는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이랄까 단적인 예로 독립신문의 기사 두 편을 직접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인민이 약하고 천하며 어리석으며 더러우며 나라 위할 마음이 없으며 남에게 천대를 받아도 천대인 줄 모른다. 몇 달 지난 신문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천한 게 천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직접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명관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천한 중국 인식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빨리 동북지방을 차지해서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전쟁 배상금도 받고 싶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부강한 나라가 되자는 뜻에서 한 얘기죠. 두 번째 인식의 유형은 개혁 모델로서의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 모델로서의 중국. 앞에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급진 개합합니다. 독립협회를 주장했다든가 이런 급진 개합파들은 일본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본 겁니다. 한국도 급진 개혁을 해야만 되는 거였죠. 급격하게 개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엘리트 내에서도 온건 개합합니다.
중국 조선 정부 내에 온건한 개화파들은 청조가 그 당시에 독자적으로 청조 말기에 독자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그걸 신정개혁이라고 새로운 정치다서 신정개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는 많은 개혁운동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중국식으로 갑자기 서구의 기준을 가지고 개화, 문명화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어떤 개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온건 개화파 또는 개혁파라고 한국사에서 부르는 그룹들은 중국의 개혁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는 게 조선에게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중국을 하나의 개혁 모델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양 평화의 일원, 즉 세력경의 축으로서의 중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동양 평화론, 동아시아 3국이 서로 협력해서 연대해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이룩하자라는 것이 그 당시 하나의 사조로 나타났습니다. 안중근이 대표적입니다. 동양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중국이 이제 예전처럼 천하의 중심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돼버렸어. 천하에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변화가 됐어. 그 하나,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쳐서 백인종 제국주의를 막음으로써 한국에도 독립과 안정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 주장들이 세력 균형의 축으로서 중국을 본다. 예전과 같이 상국이나 대국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주장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세 개의 주장이 서로 각자가 자기 주장을 펴면서 19세기 말에 어떤 대외 인식인 동시에 하여튼 개혁론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은 당연히 동전의 뒷면에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우리의 비전은 뭐냐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도 이 세 개의 모델이 유지됐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 개혁 모델의 인식이 사실은 힘을 별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이 식민지가 됐으니까 국가로서의 주권이 없어. 국가를 개혁하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독립운동이겠죠. 뭐. 그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개혁 모델의 인식이 국가가 하나의 주체가 돼서 개혁해서 이런 거 가능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력균형의 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할까요? 국가가 없어지는데 어디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민간 차원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정부와 협력을 얻어서 중국이 개혁하고 혁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의 1911년 신해혁명도 지지하고 그 이후에 중국의 혁명운동도 지지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임시정부의 또는 좌파든 우파든 독립운동의 지지를 중국 사람한테 구하는 이것이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중국을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모델보다는 인식 유형보다는 가장 영향이 컸던 건 천안중국 인식입니다. 이 천안중국 인식은 물론 그전 식민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만 이게 주도적인 인식 유형이 됩니다. 이거는 문명 간의 대전환 이후에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교육시킨 것이 진화사관입니다. 중국이라고 부르면 정식 긍정적인 명칭이라면 진화라는 것은 멸시하는 명칭으로 당시에는 뉘앙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사관이라고 그러면 조선의 식민사관을 주입시키는 것처럼 니들은 발전할 능력도 없다. 정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도와줘야만 개화, 현대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역사관을 심는 게 진화사관인데 이러한 식민지가 주입한 담론, 역사관, 문명관이 조선인들한테도 영향을 강하게 미쳤습니다. 그런 담론의 영향만 있었냐 하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중국인을 멸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동인의 소설 감자라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 왕서방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이미지죠. 조선인 여성을 겁탈한다든가 이런 착취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그런 상인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중국의 노동자들이 계절 노동자 형태로 많이 옵니다. 특히 농한기에 겨울에 산동 지역으로부터 많이 넘어와서 한국에 노동을 해요. 그것은 당시의 동아시아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철도도 놔야 되고 도시 건설도 해야 되고 뭐 도로도 닦고 뭐 이런 걸 많이 할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의 노동시장은 3층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상층은 뭐겠어요? 상층, 노동력의 상층 부분은 일본인이죠. 일본인 기술자들이 상층을 차지해요. 조선인 노동자들은 중간층입니다. 제일 하층은 중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입니다. 저임금으로 와서 막 한국 노동시장을 잠식해 들어와. 당시 신문에 보면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서 조선총독부에 대해서 중국인 노동자를 제한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에 대한 의식이랄까 경쟁에 대한 불만이 있는 데다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중국인들은 더럽고 천하게 보였어요. 왜? 계절 노동자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위생시설이 갖춰진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가 톡을 짓고 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 뭐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직접 일상생활 경험을 한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입받았다 그럴까 교육받은 담론에서의 진화사관에서 얘기하는 중국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인과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중국인을 천한 중국으로 보는 이 식민지 경험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억압받는 조선인들이 더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전가하는 그런 악순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식민지식의 한국의 중국인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